사람의 소득을 결정하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월급이 올라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공부 잘하면은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럼 좋은 직업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친구들은 유전도 굉장히 나쁘고 부모도 방임하는 안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해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이 지점에서 바로 국가가 등장해야 됩니다. 운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좀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헤크만 곡선입니다. 헤크만이 누구냐?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냐 하면은 X축에 나이가 있어요. 어린애들, 임신부, 4, 5세, 학령기 이후 성인이죠. 성인한테 직업교육 시켰을 때의 효과 측정, 정부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증명하는 혁명적인 발전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20년 전에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걸 받으신 다음에 자기가 해보니까 성인들한테 맨날 교육을 시켜봤자 잘 안 되는 기라 교육을 했을 때 언제 효과가 제일 크겠어요? 태아기와 영유아기입니다. 인생 초반전에 국가가 개입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질 확률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쓸 때 부의 불평등 문제를 만약에 고민한다면요. 노인들에게 뭔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만들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분들한테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양질의 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걔가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람의 소득을 결정하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이에요. 공부 잘하는 능력. 공부 잘하면은 좋은 대학 가잖아요. 그럼 좋은 직업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비인지 기능인데 공부 잘하는 거 말고 그 외의 것들을 비인지 기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공부 잘하는 것만 중요하냐?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저는 비인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많이 못 봐요. 그런데 얼마큼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인지 기능 꼴등부터 1등까지 상위 10%, 하위 10%. 요거는 임금. 첫 번째는 인지 기능, 두 번째 거는 비인지 기능. 비인지 기능이 나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성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오락가락하고 새로운 생각에 막혀 있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쵸? 아주 낮으면은 임금이 이만큼인데 요게 올라가면은 요만큼 올라가잖아요. 요 올라가는 정도가요. 인지 기능하고 비인지 기능하고 비슷하죠. 월급이 얼마나 다 바뀌나 보면은 비슷한 정도로 바뀌어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영유아 교육이 중요하냐 하면 어릴 때 유치원에 가서 비인지 기능을 대충 다 배워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공부 가르치는 데예요? 유치원이 공부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저희 애 보면은요. 어떻게 놀지 몰라고 친구 장난감 확 뺏어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현철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친구 장난감을 뺏는 게 아니라 같이 놀고 싶어. 친구야 장난감 나눠서 같이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치원이 기본적으로 비인지 기능을 길러주는 곳인데요. 그런데 비인지 기능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아지긴 하는데 언제 가장 급격하냐면요. 여기서 급격하거든요. 여기 어떤 거냐면요. 비인지 기능이 굉장히 나쁜 애들 있죠.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애들일 것 같으세요? 비행 청소년. 미국으로 치면요. 되게 나쁜 가정에서 마약하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어릴 때 학대 방임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집에서 학대 방임당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보호되고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비행 청소년 막는 거거든요. 비행 청소년 되면은 그 사람 임금이 엄청나게 낮겠죠. 평생 감옥서 왔다 갔다 거리고요. 범죄자들이 대부분 비인지 기능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인지 기능이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개 더 말씀드려야겠다. 첫 번째는 제가 예를 들어 홍콩 과기대학교 수업을 할 때 거기 남자애들 여자애들 있잖아요. 야, 너 여기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싶지? 근데 누구를 찾아야 돼? 야, 학점 잘 받는 애를 찾아야 될까? 사회성 좋은 애를 찾아야 될까? 라고 물어봐요. 그 대학쯤 오면요. 걔네들의 인지 기능 다 비슷해요. 그런데 되게 흥미롭게도 비인지 기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계시면요. 대학 보내죠. 다른 학교로 아예 공부 굉장히 잘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까지도 여자를 만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사람이 보통 유유상종하거든요. 대학에서 특히 만나면 인지 기능이 굉장히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요. 근데 비인지 기능의 폭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럼 누구를 만나냐? 사회성 좋은 애를 만나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하셔야 된다. 자녀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 주셔라. 또 하나 있습니다. 비인지 기능과 인지 기능은 상보적이에요. 상보적. 무슨 말이냐면 비인지
인지 기능과 인지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월급이 올라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대기업 임원들이 요 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 임원들 중에서 성격 더러운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마지막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태아를 보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임신 시에 엄마가 독감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예요.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했었잖아요.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영위했는가를 살펴봤어요. 고등학교 졸업생 비율인데 1912년생 남자 여자 45%가 남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40%가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좀 더 늦게 태어난 애들이 사회가 좋아지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폭 꺼지네? 몇 년생? 1919년생. 그로부터 60년이 지났을 때 미국의 출생 시기별 장애인이 될 확률. 여기 1918년 1분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니까 장애인이 더 많겠죠. 젊은 사람들이 장애 비율이 줄겠죠? 당연히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정상적인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푹 하고 채워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굽니까? 1919년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때 이미 죽은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실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얘기하면 코로나 때 임신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다행히 이때는요 스페인 독감은 특수한 면역 반응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유행은 젊은 사람들은 거의 큰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 거는 좀 다르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몇 개 좀 더 말씀드릴 텐데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 1950년 6월에 일어나서 전선이 고착화된 게 1951년. 어디에 주로? 강원도와 중부지방. 한국의 출생 연도별 전문직이냐 비중년 노동자의 비율을 수도권 강원도 출생자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언제 고생했어요? 1951년도에 가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문직인 비율 1944년생 28%. 점점 늦게 태어나면 늦게 태어날수록 그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우상향하죠. 그죠? 비숙련 노동자일 확률은 당연히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네. 몇 년생입니까? 51년생이에요. 51년생. 굉장히 슬프죠. 그 당시에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전쟁을 겪거나 엄마가 독감에 감염됐거나 이러면은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뒤로 계속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런 연구도 했습니다. 내가 3번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언제 돌아가셨냐? 그룹 A는 내가 임신했을 때 돌아가셨어.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룹 B 똑같이 3번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애를 낳고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 그 낳은 아이들의 인생을 따라가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ADHD에 걸리거나 ADHD 약을 먹을 확률이 15% 상승. 제 책에 나와요. 걔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울증 약을 먹을 확률이 20% 상승해요. 그래서 산모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이요. 최근에 좀 바뀌긴 했는데 원래는 임신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기 나면 쓸 수 있었죠. 이걸 어디까지 당겨야 되겠어요? 임신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다 해줘야 돼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너무 시달리고 나면요. 밤에 힘이 없습니다. 밤에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덴마크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임신하고 싶어요. 휴가를 떠나세요. 임신하고 싶은 사람한테 휴가 줍니다. 당신의 아내가 난자가 나올 때 휴가 가라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조들이 알려주신 태교의 중요성을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고 대부분이 영유아기에 오히려 치우쳐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미뤄야 된다? 태아기까지 더 많이 미뤄야 된다. 또 임신 알기까지 또 몇 주 걸리잖아요. 2달 걸리잖아요. 그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임신하기 전까지 가줘야 된다. 아무튼 요약하겠습니다. 운 나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세주는 누구여야 된다? 국가여야 된다. 그게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근데 언제 가장 집중해야 되냐? 어리면 어릴수록 더 집중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